회의실 트레이에 담긴 무화과 타르트 2개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걸 본 순간 나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한올 파트너스의 임원들은 회사가 곧 망할 위기라거나 핵폭탄급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절대 그 타르트를 남기는 법이 없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그 특유의 거만한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었다. 악수를 청하면서 동시에 등 뒤에 칼을 꽂으려 할 때 나오는 바로 그 소리였다. 우리 태민이가 회사의 새로운 파트너가 된 것을 다 같이 축하해 줍시다. 아버지가 말했다. 마치 아기 염소의 성별 공개 파티라도 여는 듯한 말투였다. 정적. 싸구려 분식집 테이블 밑에 붙은 오래된 껌처럼 끈적하고 불쾌한 침묵이 흘렀다. 태민이라니. 라스베이거스 컨퍼런스 때 클라이언트에게 실수로 접대부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만남 훅값을 원하시나요? 라는 미친 이메일을 보냈던 그 강태민 말이다. 녀석은 뇌진탕 후유증을 앓는 미식축구 선수처럼 멍한 눈으로 라미네이트한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상황 파악이라곤 전혀 안 되는 표정으로. 녀석은 너무 급하게 일어서다 무릎을 회의 탁자에 쾅쾅 꽂아도 이렇게 짓거렸다. 와, 정말 영광입니다, 아버님. 아니, 회장님, 이건 제 리틀 야구단 트로피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지난 14년 동안 이 가족 기업을 유리조각과 불길 위로 끌고 온 결실이네요. 아버지는 마치 기립박수라도 기대하는 듯 나를 힐끗 쳐다봤다. 이건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다, 아가야. 미래에 관한 거야. 가문의 유산, 레가스, 차세대 리더십 말이다. 내 갈비뼈 안에서 텅 빈 단어들이 메아리 쳤다. 유산, 그래, 유산이라. 만약 당신들이 아직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리고 95%가 구독 없이 눈팅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언니 좀 도와줘라. 나 지금 생애 첫 구독자 1만 명 찍으려고 발악 중이다. 구독 누르면 당신들은 더 막장인 이야기와 혼돈을 즐길 수 있고, 나는 낙하산 인사에 우아하게 엿을 날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벽지조차 민망해할 정도로 차분하게 일어섰다. 멍청한 남동생에게 걸어가 손을 내밀고는 아주 의도적이고 단단하게 악수를 건넸다. 녀석의 손가락 뼈가 오래된 프레첼처럼 바스락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꽉 쥐었다. 가식적인 미소가 일순간 떨렸다. 나는 녀석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축하해, 파트너. 아직 사과해야 할 클라이언트 명단이 누구인지 기억이나 하면 다행이겠네. 40명이 넘어간 뒤로는 나도 리스트 작성을 포기했었다. 녀석은 낄낄거렸지만 그 소리는 억지로 짜낸 듯했다. 모두가 신경질적으로 웃어댔다. 아버지는 이미 승계 계획이니 태민이의 현대적인 비전이니 하는 쓰레기 같은 연설을 시작하고 있었다. 마치 이 회사가 내 피와 불면증, 카페인으로 인한 부정맥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는 듯이 나는 뒤돌아 걸어나갔다. 드라마도 없었고 언성도 높이지 않았다. 그저 그 비싼 대리석 타일 위로 내 하이힐 소리만 또각거렸을 뿐이다. 엘리베이터 옆 액자에 걸린 상장들이 가득한 벽을 한번 쳐다봤다. 딱 한 번, 46개의 상장. 그중 39개는 제출 서류 어딘가에 내 이름이 있었지만 난 파트너조차 아니었다. 나는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혼자 탔다. 그리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습관처럼 지하 2층 문서 보관실을 누르지 않았다. 나는 1층 로비 버튼을 눌렀다. 그게 내가 회사를 그만둔 순간이었다. 이메일도 고성방가도 없이 그 어떤 사직서보다 더 크게 포효하는 침묵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울지 않았다. 그랬다면 그들에게 너무 과분한 반응이었을 테니까. 스타벅스 컵을 집어 던지지도 상담 치료사에게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다. 평범한 목요일처럼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주차장에 앉아 10분 동안 이웃집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홍학 인형과 싸우려는 다람쥐를 멍하니 지켜봤다. 왠지 방금 일어난 일보다 그게 더 이치에 맞아 보였으니까 집 안 공기는 고요했다. 마치 가구들조차 내가 소리라도 지를지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난 그러지 않았다. 부엌을 지나
아버지의 멍청한 연말 소식지가 뜯지도 않은 채 쌓여 있는 우편물 더미를 지나 곧장 내 책상으로 갔다. 소파가 아니라 부엌 식탁. 아니, 내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계약을 따낸 후 샀던 그 책상으로. 태민이가 베이글 먹고 글루텐 중독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조립을 거부해서 나 혼자 조립했던 그 책상 말이다. 자리에 앉아 링크드인을 켰다. 구구절절한 선언문 따위는 쓰지 않았다. 수동 공격적인 새로운 시작 같은 헛소리도, 모호한 나 자신을 선택한다는 식의 감성글도 없었다. 그저 상태 업데이트 창에 조용히 내 단어를 적었을 뿐이다. 새로운 기회 모색 중, 하지만 그 네 단어는 비단에 쌓인 총알처럼 강력했다. 20분도 안 되어 드레이퍼스 앤 슬론의 누군가에게서 알림이 울렸다. 그리고 또 하나, 먹다 남은 찜닭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난 괜찮아, 정말 괜찮아라고 적힌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을 때쯤 이미 3명의 헤드헌터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한 명은 가상 꽃다발 이모티콘과 함께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처량하게 느껴졌다. 저녁 7시 30분쯤 지난번 태민이가 선적 송장 사고를 쳤을 때부터 따지도 못하고 뒀던 와인을 땄다. 녀석이 한국 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500억 원어치의 장비가 지구 반대편으로 가버렸던 그 사건 말이다. 나는 녀석을 감싸주고 욕은 내가 먹고 새벽 2시에 클라이언트 전화를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었다. 그 후로도 3번이나 더 그랬지만 난 언제나 하버드 학위에 허리디스크를 달고 사는 충성스러운 청소부처럼 뒷수습을 했다. 모든 휴가를 반납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일했으며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전략 회의를 끝내지 못해 전 애인을 떠나보냈다. 내 20대와 30대는 스프레드시트와 야간 비행, 그리고 내 가슴이나 클라이언트 리스트만 쳐다보는 남자들로 가득 찬 회의실 뒤로 흐릿해졌다. 와인을 따르고 소파에 앉아 14년 동안 짊어졌던 모든 감정의 빚으로 기운 가중 담요처럼 침묵이 나를 감싸게 두었다. 그때였다. 메시지 알림이 떴다. 이거 농담이죠?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인 태영 로지스틱스의 CEO 비서 이수진 팀장이었다. 내가 직접 공들여 영입하고 협상하고 5년간의 경제 위기와 관세 전쟁,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도 지켜낸 그 클라이언트. 이 팀장은 절대 사적인 문자를 보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문자는 늘 긴급 상황, 일정 조율, 혹은 놓친 회의에 대한 짤막한 질책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거 농담이죠?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몰랐다. 회사가 내가 나갔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이다. 공지도 인수인계도 없었다. 메인홀에서 태민이를 위해 샴페인을 차갑게 식히는 동안 나를 뒷문으로 내쫓았을 뿐이다. 나는 와인을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그 순간이 식은 용암처럼 가슴속에 자리 잡도록 두었다. 아니요, 이 팀장님. 농담 아닙니다. 하지만 곧 농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금요일 아침 8시 12분. 자몽 반쪽과 두 번째 블랙커피 사이 어디쯤에서 아버지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는 아직도 부엌 카운터에 있는 낡은 유선 전화를 썼다. 어머니가 교회 바자회나 수영장 필터에 죽은 너구리가 끼었다는 전화를 할 때마다 부엌을 가로질러 늘어나는 그 꼬불꼬불한 전화선 말이다. 아버지는 항상 똑같이 전화를 받았다. 강 회장입니다. 세탁소에서 아끼는 폴로 셔츠를 줄여놨다고 울던 사람이 아니라 냉전시대 무기 거래라도 성사시키려는 사람처럼. 식탁 맞은편에서 태민이는 자기가 벌지도 않은 돈으로 산 명품 로고가 박힌 플리스 조끼를 입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경제신문 헤드라인을 읽으며 토스트에 아몬드 버터를 잔뜩 바르고 있었을 것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그 두 사람을 기업 사기와 콜레스테롤로 그려진 노먼 로그웰풍의 그림처럼 보이게 했을 테지.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다. 탄 토스트 냄새와 특권 의식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팽팽하고 긴 정적.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고 눈썹이 찌푸려지며 입술이 일자로 다물어졌다. 마치 누군가
라틴어로 욕설을 속삭인 것처럼 아버지는 수화기가 뜨거운 불덩어리라도 되는 양 귀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낮고 목매인 목소리로 물었다. 철수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민이의 씹는 동작이 느려졌다. 포크가 허공에 멈췄다. 태영이요? 아버지가 물었다. 반은 기도요, 반은 비난인 말투로. 전화선 너머의 상대는 태영 로지스틱스의 CEO, 최민석 대표였다. 악수 한 번으로 바다를 얼어붙게 만들고 누군가 물류 이중화 발음 한 번 실수했다고 일 500억짜리 합병을 회의 도중에 끝내버린 남자. 최 대표는 허풍을 떨지 않는다.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날 아침 나무 분쇄기 같은 따뜻함을 담아 최 대표가 한 말은 이것이었다. 저희는 빠지겠습니다. 딱 3마디. 핵폭탄급이었다. 아버지는 뭔가 더듬거리며 말을 하려 했다. 전화회의라도 잡자, 재고해달라, 인수인계팀을 붙여주겠다 했겠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완벽하게 그려진다. 태민이는 아이패드를 허둥대며 마치 퀴즈 정답이라도 찾듯 태영 물류 CEO 이름을 검색하고 있었겠지. 아버지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을 거다. 매기한테 전화해. 아니, 법무팀 불러.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사이 나는 레깅스 차림으로 부엌 카운터에 앉아 오트밀크를 넣은 커피를 마시며 링크드인 메시지가 눈보라처럼 쏟아지는 걸 구경하고 있었다. 몇 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들. 업데이트 봤어. 밥 한 번 먹자. 나가는 줄 몰랐네. 언제 통화 가능해? 그리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동. 모르는 번호. 하지만 나는 그 톤을 알았다. 최민석 대표. 점심. 문맥도 서명도 없이 딱 그 2글자. 나는 몇 초간 화면을 응시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다. 발밑에서 권력의 지각 변동이 느껴졌다. 단순한 인정이 아니었다. 이건 레버리지 협상, 우위였다. 그 꼰대들의 사교 클럽 같은 회사에서는 수백억짜리 딜을 성사시키고 내 맨손과 눈물 젖은 호스로 불을 꺼도 절대 주어지지 않았던 종류의 힘. 나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애타게 만들어야지. 그들 모두가 식은땀을 흘리게 둬라. 대신 나는 옷장으로 가서 이사회 발표나 장례식 때만 입던 블레이저를 꺼내 의자 뒤에 걸어두었다. 점심 식사는 아주 계몽적인 시간이 될 터였다. 우리는 턴앤파이크 CEO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모의하며 마이크로 그린 샐러드를 즐기는 척하는 시내의 그 비싼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최민석 대표는 이미 앉아 있었다. 다림질 잘된 남색 정장 노타이 디저트가 나오기 전에 사람 하나쯤 목 졸라 죽일 수도 있을 만큼만 걷어올린 소매. 내가 다가가자 그가 일어섰지만 악수는 청하지 않았다. 그건 최 대표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악수는 계약을 위한 것이지 서곡을 위한 게 아니니까. 좋아 보이는군. 칭찬이 아니었다. 적의 동태를 살피는 현장 보고서 같은 말투였다. 나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영업 멘트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는 메뉴판을 마치 가문의 수치라도 되는 양 옆으로 밀어버렸다. 양복 입은 어린애들과는 사업 안 하니까 온 겁니다. 내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태민이 말씀이신가요? 그가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 남동생 놈 말입니다. 통화 5분 했는데 스포츠 비유로 시작하더니 우리 브랜드 시너지 이니셔티브가 있냐고 묻더군요. 그게 무슨 개소린지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난 정밀함 하나로 회사를 세웠어요. 당신네 가족 회사가 정밀했던 건 오직 당신 때문이었고.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펼쳐보았다. 예비 조건 명세서, 보상, 지분율, 첫해 운영 예산. 헤더에는 이미 내 이름이 박혀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청사진. 새로 시작합시다. 최 대표가 말했다. 당신의 두뇌 본능 척추만 가져오쇼. 우리가 따르리다. 숫자를 쳐다봤다. 그가 제안한 금액의 절반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제안 뒤에 깔린 암묵적인 진실 때문이었다. 내가 바로 상품이었다. 내가 가치였다. 태민이와 아버지는 내 노동력으로 배를 불린 중간 상인에 불과했다.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심장 박동을 가라앉혔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올 거라고 확신하시네요.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미 따라오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에스프레소를 피처럼 들이켰다. 제닝스, 카터 앤 도일, 트레이서 원, 심지어 렉섬 캐피탈에서도 연락이 왔소. 다들 우려하더군. 리브랜딩이니 전략 표류니 하면서 누군가 실수로 내부 메모를 보냈는데 클라이언트를 까칠한 공룡이라고 칭했다더군요. 기억나나? 태민이가? 물론이죠.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최 대표가 계속했다. 문제는 우리가 움직이냐 마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끄느냐 아니냐지. 유체 이탈을 한 기분이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익숙한 열기가 꿈틀거렸다. 이번엔 분노가 아니었다. 원망도 아니었다. 더 차갑고 묵직한 무언가였다. 한 손에 오한말을 들고 얼어붙은 호수 가장자리에 서서 옛집이 얼음 밑으로 가라앉는 걸 지켜보는 기분. 일주일만 주세요. 내가 말했다. 최 대표는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악수도 없이 일어나 나가버렸다. 역시 아직 계약은 아니니까. 계산서는 이미 처리되어 있었다. 당연히 그랬겠지. 레스토랑을 걸어 나오자 도시의 소음이 나를 덮쳤다. 경적 소리, 보도블록 위 구두 소리, 누군가 배송 오류에 대해 전화로 고함치는 소리. 잠시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서서 견고하기보단 번지르르해 보이는 유리 빌딩들에 반사되는 햇빛을 바라봤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다. 하나씩. 회사 사람들, 고문들, 주니어 파트너들. 지난 몇 년간 감사 카드에 답장 한 번 없던 레거시 클라이언트들의 연락처를 지우기 시작했다. 삭제, 삭제, 삭제. 하지만 이수진 팀장의 이름에 이르렀을 때 멈칫했다. 이름 옆에 별표를 추가했다. 어떤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른저이 될 뿐이다. 사람들은 배가 천천히 가라앉는다고들 한다. 이번엔 아니었다. 한올 파트너스는 물이 샌 게 아니었다. 내가 문을 박차고 나온 순간 불타는 테슬라가 절벽에서 떨어지듯 곤두박질 쳤다. 첫 번째 진동은 월요일 아침 금융블로그 한 구석에서 시작됐다. 이혼 소송 중이라 시장 루머로라도 감각을 찾으려는 50대 외에는 아무도 안 읽는 그런 블로그 말이다. HP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내부 인사 이동으로 인해 태영 로지스틱스가 공급업체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번역하자면 누군가 집에 불을 질러놓고 기자들에게는 촛불 켜둔 거라고 말한 셈이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요일쯤 경영대학원을 갓 졸업한 HP의 불쌍한 주니어 분석가 하나가 실수로 전 직원 라벨이 붙은 슬랙 채널에 클라이언트 전체 요약본을 전달해버렸다. 거기엔 매기 강지우의 연락처를 요청한 클라이언트라는 제목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내 곳의 이름, 내 곳. 태영뿐만 아니라 트레이서 원, 카터 앤 도일,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렉섬 캐피탈까지. 렉섬은 한때 내 협상 방식이 너무 공격적이라더니 태민이가 아스펜에서 보드카 스폰서 루지 이벤트나 즐기며 네트워킹하는 동안 자정 넘어서까지 MAD를 수정해달라고 빌었던 곳이다. 유출된 내용은 캡처되어 블라인드에 다시 올라왔고 필연적으로 월스트리트 펄스 금융가 찌라시의 이메일함으로 들어갔다. 12시간도 안 되어 회사의 링크드인 페이지는 구조조정 중이냐는 댓글로 도배되었다. 한 댓글은 머릿결만 좋은 인턴을 승진시키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비꼬았다. 뇌엽 전리수를 받은 골든 리트리버 같은 태민이는 패닉에 빠져 전방위적인 수습에 나섰다. 녀석은 전사적 PR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마치 챗 GPT의 사악한 쌍둥이가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를 빨면서 쓴 것 같았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로 시작해 시장 난기류와 글로벌 재편은 적응력 있고 회복력 있는 비전을 요구하며 를 거쳐 일부 유감스러운 전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산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로 끝났다. 유감스러운 전환이라니.
나는 세계에서 제일 그저 그런 딸이라고 적힌 머그잔에 녹차를 마시다 사례가 들려 뿜을 뻔했다. 유산. 또 그 단어다.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구명보트라고 믿고 매달려 있었다. 사실은 그들을 바닥으로 끌고 들어가는 댐인데 말이다. 그 사이 최민석 대표와 나는 더 이상 점심만 먹는 사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엔 에스프레소도 잡담도 없었다. 서류, 계약서, 진짜 숫자들 뿐. 나는 창립자 지분, 자율권, 완전한 창의적 및 운영 통제권을 받았다. 우리는 이름을 정했다. 내 이름으로. 그리고 혈연이나 골프 친구가 아닌 진짜 실력 위주의 소수 정예팀을 꾸리기로 했다. 새 회사는 전략적 위기 리엔지니어링에 집중할 것이다. 내가 이미 HP에서 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공로와 수익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다. 최 대표는 묵직한 은색 만년필을 건넸다. 아마 어느 CEO 정상회의에서 훔쳐왔을 법한 물건이었다. 확실한가? 그가 물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내 기초 위에 유리집을 지었어요, 최 대표님. 누군가 숨만 쉬어도 유리가 깨지는 걸 보고 이제 와서 놀라는 꼴이라니. 나는 서명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딸이 아니었다. 그림자 속의 해결사도 아니었다. 오전 10시 3분에 보내는 사과 이메일도 아니었다. 나는 설계자였다. 폭풍 그 자체였다. 그날 최 대표의 사무실을 나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소나기가 쏟아졌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를 피하려 뛰었다. 나는 빗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기업의 배신은 영화처럼 피를 흘리지 않는다. 슬로우 모션으로 안 돼. 라고 외치는 장면도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도 없다. 후회하게 될 거야 같은 대사도 없다. 그건 침묵 속에서 빨간 펜으로 그은 수정선에서 숨은 참조에서 신중하게 단어를 고른 이메일 제목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나는 나만의 작은 쿠데타를 우아하게 지휘하려던 참이었다. 나는 뿔테 안경을 쓰고 모든 문장을 체스 두듯이 말하는 변호사 박혜린을 고용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의 바나나 브레드 굽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헤지펀드 소송 3건을 묻어버렸다는 소문이 있는 여자였다. 그녀는 내 옛 계약서를 마치 자백서처럼 검토했다. 1시간 후 그녀가 말했다. 깨끗해. 법적 효력이 있는 경업 금지 조항 없음. 권유 금지 조항이 있지만 12개월뿐이고 직접 접촉에 한함. 그들이 먼저 연락해 온다면? 그건 스카우트가 아니야. 중력이지. 내가 웃자 그녀도 씩 웃었다. 비밀 유지계야? NDA? 동생을 공정한 절차 없이 승진시킨 순간 무효야. 당신과는 상의하지 않았잖아. 사내 규정 위반이지. 그들의 실수야. 굴림체와 파워포인트를 여전히 사용하는 남자 때문에 14년의 굳건한 충성심이 한순간의 헛발질로 무효가 되었다. 하지만 진짜 피바람은 일주일 뒤에 불었다. 새 부티크 펌을 위해 과거 파일들을 정리하던 중 렉섬 캐피탈의 4분기 구조조정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준법 감시 문서를 검토하게 되었다. 내가 떠난 후 태민이가 그 파일을 종결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내 작업물 위에 덮어쓰기를 해놨다. 아주 조잡하게. 송장 코드는 틀렸고 타임스탬프도 맞지 않았다. 최악인 건 서명이었다. 내가 작성하지도 않은 수정된 규정준수 메모에 내 서명이 있었다. 위조된, 그것도 아주 형편없이. 강과 지우의 필체가 엉성하게 꼬여 있었다. 마치 심심한 대학생이 흘림체를 흉내낸 것처럼. 멍청한 놈이 내 이름조차 제대로 위조를 못했다. 3번 확인했다. PDF 메타데이터는 태민이 계정에서 수정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조잡하고 부주의하고 멍청하고 불법적이었다. 순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명확함을 느꼈다. 이건 더 이상 도둑맞은 승진이나 깨진 약속에 관한 게 아니었다. 이건 부패였다. 가문의 문장으로 포장된 제도적 부패. 나는 새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이름도 태그도 없이 HP 내부 법무팀으로 전달되도록 설정된 데드 드롭 계정이었다. 문서를 첨부했다. 메타데이터를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코멘트도 설명도 없었다.
제목은 딱 하나, 실사. 전송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덮었다. 폭발은 즉각적이지 않겠지만 요란할 것이다. 환상과 연말 소식지로 근근히 버티는 회사들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종류의 폭로였다. 다음 날 아침, 내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링크드인 헤드헌터들이 저쪽 상황 아세요? 라고 물어왔다. 경쟁사 직원이 모호한 트윗을 올렸다. 레거시 브랜드가 청렴이 무슨 맛인지 잊어버리는 꼴을 보는 건 늘 흥미롭네. 박 변호사가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조사할 거야. 좋아. 이사회가 그 안에서 끓어오르게 둬. 시니어 파트너들이 주차장과 골프장에서 수군대게 둬. 태민이가 건드린 서류가 또 얼마나 있을지 의심하게 만들어. 녀석을 직접 폭로할 필요도 없었다. 툭 치기만 하면 됐다. 대중의 신뢰는 불타서 죽지 않는다. 의심 속에서 죽는다. 시작은 카터 앤 도일의 전 운영 부사장이 올린 링크드인 게시물이었다. 강지우 대표의 대담한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라는 무해한 축하글이었다. 그녀 같은 비전은 상자 안에 갇혀있지 않죠. 해시태그도 노골적인 홍보도 없었지만 댓글들. 그 댓글들이 내력벽을 갉아먹는 흰개미떼 같았다. 우리가 21년에 계약 갱신한 건 강 대표 때문이었죠. 함께 일해본 최고의 전략가, 반박 불가. 그리고 조용히 덧붙여진 말, HP의 진짜 두뇌. 아무도 태민이를 태그하지 않았다. 아무도 회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메시지는 속삭임의 네트워크를 타고 들불처럼 번졌다. 금융권의 모든 이사회와 뒷거래를 움직이는 그 신성하고도 암묵적인 채널들 문자, 슬랙 DM, 플래티넘 카드를 긁어대며 죽은 눈을 한 컨설턴트들이 모이는 공항 라운지 대화들. 일주일이 끝날 무렵 나는 더 이상 한울 파트너스의 강지우가 아니었다. 나는 강지우 대표, 가족 회사를 제 발로 걸어 나와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든 여자였다. 내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기도 전에 이메일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비서들, 전 인턴들, 심지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은퇴한 MA 거물까지. 그 서커스판에서 쓸만한 사람은 자네뿐이라고 내가 늘 말했지. 통화 좀 하지? 자신감이 조용히 차올랐다. 태민이가 싸구려 향수처럼 뿌려대던 허세 부리는 자신감이 아니었다. 뼛속 깊이 자리 잡는 확신이었다. 마치 댐이 터져 강물이 드디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전화가 왔다. 그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부재중 전화 3통, 각각 이상한 시간대에 걸려왔다. 처음엔 오전 7시 14분, 내가 카페인으로 무장해 무자비해지기 전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 다음엔 낮 12시 2분, 마지막은 밤 9시 37분. 아버지로서의 걱정을 암시하기엔 충분히 늦었지만 패닉 상태라고 비난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 나는 받지 않았다. 거절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린 채 화면을 응시했다. 매번 벨소리가 끊길 때까지 뒀다. 받아서 무슨 말을 듣겠는가? 자랑스럽다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이제 와서 태민이가 양손에 GPS를 쥐어줘도 제 엉덩이 하나 못 찾는 놈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너무 늦었고 너무 부족했다. 하지만 슬픔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스며들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비명을 지르며 알려주기 전에 그가 내 가치를 알아봐 줬더라면 있었을. 만약의 이야기를 위해서. 그날 밤 박 변호사가 전화했다. 날카로운 거 하나 챙겨. 뭐라고요? 서울 글로벌 금융포럼에 초대받았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서울 포럼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 행사였다. 3일간의 블랙타이 만찬, 노변 대담, 대를 이은 부부가 대를 이은 전략에 아부하는 그런 곳. 나는 단순 참가자가 아니었다. 폐막 기조 연설자였다. 내 세션 제목은 유산이 실패할 때 깨진 청사진으로 새로운 제국 건설하기.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빈집의 웃음소리가 너무 길게 메아리쳤다. 오빠의 규정 준수 보고서를 조용히 정리해주던 여자가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던 행사의 헤드라이너가 된 것이다. 노트북을 덮고 스카치 한 잔을 따라 창가에 앉아 깜빡이며 숨쉬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수군대라고 해. 내가 헤드라인이 되었으니까.
포럼 갈라 행사는 시내 한복판에 우주선처럼 착륙해 있는 유리 괴물 오르페우스 그랜드 가상의 호텔에서 열렸다. 샹들리에는 내 첫 연봉보다 비쌌고 발레 파킹 줄에는 에스턴 마틴이 적어도 3대는 있었다. 이곳은 레거시 기업들이 서로 핀을 꽂고 광을 내고 정중하게 등을 토닥이며 업계가 내부 출혈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척하는 장소였다. 한올 파트너스는 레거시 임팩트 부문 수상자였다. 프로그램 책자에 도둠체로 떡하니 인쇄되어 있었다. 마치 칭찬인 척하는 추도사처럼. 그 아래엔 설립자 강 회장과 파트너 강태민, 속이 뒤틀리지 않았다. 내 몸에 항이라는 사치를 허락하는 건 진작에 그만뒀으니까. 나는 옆문으로 들어갔다. 군중과 섞이지 않고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았다. 나는 게스트가 아니었다. 기조 연설자였다. 지정 좌석도 명찰도 없었다. 디저트가 끝난 뒤 하얀 리넨 속에 감춰진 단검처럼 나를 기다리는 은색 마이크 하나뿐. 그들은 HP를 4번 테이블, 무대 정면 중앙에 앉혔다. 무대 옆에 서 있는 네시아 구석에 그들이 잡혔다. 아버지는 평소에 남색 정장에 그가 중후함을 뽐낸다고 믿는 버건디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태민이는 뻣뻣했고 드레스 코드를 못 맞춘 듯했고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었다. 계속 시계를 확인했지만 시간이 이미 그를 버렸다는 사실은 모르는 눈치였다. 사회자가 내 이름을 호명하자 실내 공기가 바뀌었다. 의자가 돌아가고 고개들이 휙휙 돌아갔다. 립스틱 바른 입술 사이로 헉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폐막 연설자를 모시겠습니다. 레이놀즈 전략그룹의 설립자이자 CEO 강지우 대표입니다. 박수는 정중했지만 불확실했다. 이 사람이 축복을 하러 왔는지 장례를 치르러 왔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나오는 반응이었다. 나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가 구두굽 소리와 침묵의 무게가 카펫에 내려앉도록 두었다. 스팽글과 커프스 단추, 거짓된 기억의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시작했다.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피치 덱 사업 계획서에 넣는 그런 비전 말고 묻어버린 비전, 간과되고 과소평가되고 회사 양력에서 삭제되어 다른 누군가의 직관으로 포장된 그런 비전 말입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깔끔하게 베인 상처들만 이야기하죠. 때로는 비전은 도둑 맞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운이 좋다면 비전은 되찾아집니다. 나는 서성거리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단어들이 스스로 베어내도록 뒀다. 조용한 칼날이 더 깊숙이 박히는 법이니까. 소유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수년을 보내며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미래를 건설한 전략가의 이야기를 했다.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승진 재료가 되는 회의실에 대해 말했다. 침묵이라는 무기로 변질된 충성심에 대해 묘사했다. 누구 이야기인지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 빌어먹을 방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4번 테이블을, 정확히 아버지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입술은 마치 빨대로 후회를 빨아들이기라도 하듯 쭈그러들어 있었다. 태민이는 바닥만 쳐다봤다. 녀석의 자존심마저 벙어리가 된 듯했다. 나는 지난 10년 넘게 이 사이로 칼처럼 갈아왔던 한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당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정적, 그리고 박수. 처음엔 느렸지만 곧 파도처럼 터져 나왔다. 연설 때문이 아니라 진실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기립했다. 심지어 그들의 동료들조차 박수를 쳤다. 한때 자선 행사에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왕조의 몰락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무대를 내려올 때 글로벌 컨설팅 그룹의 여자가 속삭였다. 10cm 힐을 신고 목을 그어버리셨네요. 내가 웃었다. 아니요. 그냥 내내 칼자루를 쥐고 있던 게 누구였는지 상기시켜줬을 뿐이에요. 박수 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오래 머물지 않았다. 윙윙거리는 벌떼들 속삭이게 둬라. 나는 플래시 세례와 텅 빈 미소들을 지나 갑자기 내 이름을 기억해낸 3명의 부사장들을 지나 진짜 거래가 이루어지는 루프탑 라운지로 직행했다. 거래가 필요한 건 아니었다.
이미 다 끝냈으니까. 난 그저 잿더미를 위해 건배하러 갔을 뿐 발코니 근처에서 그가 나를 찾았다. 한때 내 인턴이었지만 지금은 필더앤라인의 부사장이 된 민호. 처음 들어왔을 땐 22살의 의욕만 앞서고 글루텐과 대립을 끔찍이 싫어하던 아이였다. 이제 그는 갑옷처럼 자신감을 두르고 작은 나라 하나쯤은 먹여 살릴 만한 클라이언트 포트폴리오를 들고 다녔다. 그가 비싼 호박색 술잔을 들어 올렸다. 그쪽은 이제 끝났네요. 그렇죠.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실내의 현악 사중주단이 섬세하고도 아이러니한 곡을 연주하는 동안 우리 뒤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일렁이도록 두었다. 그리고 내 잔을 들어 그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충성심을 약점으로 착각한 순간 이미 끝난 거야. 민호가 웃었다. 대표님 동생분 이미 업계 트위터 트렌드에 떴어요. 누가 그 시장 난기류 연설 영상에 광대 나팔 소리를 입혀서 올렸더라고요.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소리내어 웃지는 않았다. 그런 종류의 승리는 차갑게 식혀야 제대로 타오르는 법이니까. 한편 도시 반대편, 아버지가 한때 나에게 인내하라고 말했던 그 판넬벽 사무실에서 아버지는 홀로 스피커폰으로 음성 메시지를 5번째 다시 듣고 있었다. 강 회장님, 최민석입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희는 빠집니다. 악감정은 없습니다.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비서는 오늘 아침 그만뒀다. 주니어 직원 3명이 뒤따랐다. 회사 법무팀은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아버지는 균열을 보기 시작했다. 구조물의 균열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썩은 내가 스며 나오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균열을. 내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물 한 잔을 따른 뒤 메일함을 열었다. 거기 있었다. 제목 3분기 실적 보고서 레이놀즈 전략그룹. 클릭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올 파트너스의 분기 수익을 7% 넘어섰다. 직원 수는 3분의 1이었고 레거시의 짐 따위는 없었다. 숫자가 화면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난파선의 뼈대 위에 세워진 등대처럼.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전달 버튼을 누르고 아버지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제목, 당신의 유산, 나의 규칙, 그리고 보내기, 클릭. 이 재미에 동참해줘서 고마워요. 오피스 생존자 여러분. 더 짜릿한 반전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